경찰이 고의정 사건에서 특히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에서 당시에 의붓아들이 사망할 당시의 고의정 부부, 고의정의 현 남편의 부부 행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연합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역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임 씬 리컨스트럭션, 크라임 인베스티게이트 어널리시스, CIA 뭐는 크라임 씬 리컨스트럭션, CSR 뭐 이런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 이제 어떤 그 범죄 현장에서 어떤 관련된 그 사람이 용의자건 아니면 참고인이건 용의자건 아니면 증인이건 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니면 목격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현장에 대해서 진술하는 내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건과 그 사건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관련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는 한 사람이 그냥 혼자 그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이 범죄에 대한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심리적 관계, 감정적 관계까지 포함하고 본인이 그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본인은 어떤 이 현장에 대해서 아니면 관련된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공간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뚜렷한 그 의미를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표준 행동 지표 이런 것이 사실은 중요한데 표준 행동 지표는 이런 겁니다. 고의정같이 우리나라의 30대 중반의 아이를 둔 주부가 특정한 공간과 시간대에 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이라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오체의 범위 안에서 행동의 목록을 재구성, 이제 쭉 리스트업 할 수가 있죠. 그 리스트업을 그냥 백그라운드로 하고 이 사람의 행동이 그 당시에 어떤 변이가 생겼는가를 체크해 보면은 이 사람이 그만큼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 없다를 수치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것의 그 공간에 같이 있는 다른 사람도 역시 리스트업을 하겠죠. 그 리스트업한 것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두 사람 간의 어떤 특정한 말과 행동이 이 사람의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오류, 그러니까 편차를 높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의미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이 대부분 크라임 씬 리컨스트럭션과 크라임 인베스티게이션 어널리시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경찰이 고의정과 현 남편을 대지를 하거나 혹은 고의정의 현 남편의 변호사가 고소를 했잖아요. 현 남편이 고의정을 그것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고의정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고 글쎄요. 지금 고의정은 자기 전 남편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지만 자기 의붓아들에 대해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많은 말을 하겠죠. 그럼 그 많은 말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감정적 변화 혹은 행동의 변화, 특정한 단어를 듣거나 특정한 행동을 보거나 특정한 자극을 줬을 때의 변화가 의미 있게 형성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분명히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청주경찰은 그 진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거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누구 말이 신빙성이 있냐 이런 것들만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빙성의 여부가 아니라 관계성의 여부가 되는 거거든요.
즉 자기가 고유정이 의붓아들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특정한 어떤 요인 때문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는 거고, 사실 이것은 조금 일찍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재구성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크라임 씬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조금 더 교과서를 갖다 놓고 한 번 더 충분히 얘기해 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여러분한테 그 내용만 가지고도 좀 얘기해도 뭐 몇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따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고, 안산에서 안산 고시원에서 방화의심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제죠. 어제 오후 7시 안산 단원구 원곡동, 아시다시피 안산 단원구 원곡동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죠. 그리고 안산 단원구 원곡동은 사실 공장지대도 많고, 저도 이제 뭐 아는 사람이 그 근처에 살아갔고 여러 번 가보기도 하고, 또 제가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대학원에 잠깐 공부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를 지날 때가 많았는데, 이 사실 뭐 슬럼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슬럼가는 아니고, 예를 들면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라든가 다양한 외지인들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상당히 그 범죄 수가 많다는 것보다는 상당히 강력 범죄들이 종종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너무 뭐 무서운 공간이다 그렇게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니고요. 좀 치안적으로 좀 특이한 공간이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경기도 안산의 한 고시원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분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4층 고시원이죠.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도 고시원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 혼자 이렇게 사는 여성이든 남성이건 얼마나 많은 거기서 생활하는 고민들이라든가 인생의 실패라든가 분노라든가 많겠습니까?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먹고 자다 보면 사람이 미쳐요. 거기다가 이제 주변의 소음들, 이게 이제 사실은 조용해야 되거든요. 방음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또 전화도 크게 하고 그러다 보면 열이 받죠. 그러다 보면 분노가,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가 옆 사람으로 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논현동 고시원 사건이나 신림동 고시원 사건에서 어떻습니까? 불을 지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글쎄요, 30분 만에 꺼졌다고 합니다. 어느 한 방에서. 그러니까 종로의 그 고시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가 불을 질러 놓고 나오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 불을 지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 또 분명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명은 대피를 했다고 해요. 글쎄, 이제 사실 고시원이라든가 뭐 장기 투숙 모텔이라든가 이런데 뭐 특히 뭐 저기 PC방 이런 좀 변두리 PC방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런 폭력 범죄, 분노, 자기 분노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폭력 행사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변의 사람이 자기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고 생각 아닌 듯처럼 다른 사람들 다 적으로 생각해서 불을 지르고 이런 분들, 이런 부분이 일종의 사회성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어설트 킬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설트 킬링은 제가 팟캐스트에서 말씀 많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이런 공간에 의존하는, 공간과 연관된 분노형 범죄들이 사실은 많지만은 치안적인 부분에서는 좀 사각지대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돈도 없고 사회적 영향력도 없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 예산을 투여해서 뭘 할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죽거나 뭐 자살하거나 끝.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범죄학자들이 공간형 범죄, 도시 공간과의 범죄 연관성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지만은 실제 치안 정책으로 연결되는 건 드뭅니다. 돈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저처럼 이제 팟캐스트에 쓸데없이 해갖고 뭐 지금 쓸데없이 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근데 돈도 안 되고 몸만 망가지고 뭐 이제 팟캐스트 녹음하게 되면 이게 2시간 동안 이게 우웅 올려갖고 지금 이제 이명증 앓고 있다 말씀드린 건데 아주 뭐 제 개인적인 얘기고 참 치안 정책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안산 고시원에 대한 얘기 말씀 잠깐 드렸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실직한 우울증을 겪은 60대 가장이 환각에 빠져서 부인과 딸을 살해했다고는 동아일보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 표제를 제목을 뽑는 걸 동아일보에서 조금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던 60대 실직 가장이라고 이 아들과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서 환청에 따라서 이렇게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실제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죽인 자기 가족을 죽였다. 원래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실직의 어떤 공포 그리고 거기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더 정신적인 문제가 더 악화돼 갖고 그것이 요인이 돼서 공격했다. 이게 더 맞는 얘기 아닐까요? 사실은 좀 이 환청과 환실가 생기는 게 되는 거는 스트레스 요인이 크죠. 결국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지금 비극이죠. 경제적으로 침체돼 있고 60대 가장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일을 하지 않으면 부양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부양을 못하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고 그게 된 두려움 때문에 부인과 딸에 대한 일종의 환각, 환치를 겪게 되다가 봐서 이 사람은 10년 전부터 우울증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10년 전이면 50대잖아요. 우리나라에 저도 50이지만 50대 얼마나 불안합니까? 실직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만 치료 못 받아요. 저도 사실 뭐 제 얘기도 해서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을 안 하면 이명증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생계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면 사실은 그게 쉽게 이게 고쳐지기 쉽지 않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어떤 50대, 60대들, 40대도 마찬가지. 뭐 이게 뭐 남자 여자다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울증을 나타나고 그게 악화되는 것은 순식간의 문제죠. 거기다가 성격적인 요인까지 합쳐지면은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 죽이는 거는 이 상태가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확 돌아버리면은 못할 일이 없죠. 물론 제가 뭐 살인을 옹호하냐 그런 말씀은 아닌데 그만큼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 전에 정신과 병원이라든가 상담할 수 있는 시설과 제도가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가진 않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되면 이 아내와 딸들 같은 건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위험도를 못 느끼게 되면 주변에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미쳤으니까 환청하시고 따서 사람 죽였겠지 이런 전혀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아일보의 실직 우울증 비극 60대 가장 이게 제목 자체 이렇게 뽑아놓고 대안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쳤으니까 자기 아내와 딸을 죽였고 그리고 땡이에요. 뭘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런 거며 대안은 뭐며 혹시라도 정책적인 공고사항 아니면 뭐 거기까지 기대하는 건 좀 그렇지만 좀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 김성준 전 앵커의 사례를 보더라도 너무 범죄
무감각하고, 이제 지금 여기 그 동아일보에 똑같이 한 거는 이 초중고 때 이런 불법 촬영, 이 적발이 3년간 초중고 내 몰카 적발이 1000여 건이라고 합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강남에 있는 어느 17살의 고등학생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학생들 신체를 몰래 찍어서 유포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간 1000건이라고 하는데 교육부가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위원한테 제출한 초중고교 불법 촬영 적발 현황에서 2016년엔 212건, 2017년에 425건, 2018년도 8월까지는 342건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그 같은 반에 있는 여학생, 남학생이 여학생을 찍어요. 근데 같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것이 이제 너 왜 그러냐, 호기심에 그랬다. 그리고 얘들은 또 처벌도 받지도 않아요. 받아봤자 무슨 뭐 특별히 5일 징계 정도에 5일 끝난 다음에 같이 또 공부하는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예방 교육을 하느냐? 학교 차원에서 정식 교육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성 교육, 흔히 말하는 폭력 교육이 반폭력 교육이라는 반 디지털 성범죄 교육.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반발을 하죠. 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런 거 하느냐? 그 범죄가 있다는 걸 광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죠. 아주 근시안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청이라든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자사고, 뭐, 흔히 폐지만 이런, 우리가 영재를 어떻게 키워내는가, 의사가 되는 뭐 어떤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그런 것보다 실제로 일반 학생들이 어떻게 이것을 예방하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형태의 반폭력 교육이나 반성범죄 교육이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참 비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아이들은 이렇게 되다 보면 제가 섹스링이 되는 거예요. 섹스링이 돼서 이제 20대 되면 그런 쪽으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잡히지 않는 범죄자가 되겠죠. 그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서 8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50대가 체포인데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재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재범 방지 관리를 50대 그 성범죄자가, 이게 흔히 말하는 페도필리아, 아동 성기여증 범죄자일 것 같은데, 그 침입 성범죄를 한 거예요. 근데 전자발찌는 어떻게 관리해야겠냐? 관리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 가다가 집에 침입해갖고 8살짜리를 성폭행했어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성범죄자들, 재범용식 높은 성범죄자들은 그 층에 따라서 집중 관리라든가,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 아이 성범죄 당한 거는 누가 책임지나요? 법무부 범죄예방국이 책임지나요? 전혀 아니잖아. 이런 미친놈들을, 미친 범죄자들을, 미친 아동 성범죄자들을 거리에 활보하게 된다. 전자발찌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차라리 그냥 전자발찌가 아니라 그 어디 쇠마뜨게 묶어놓는 게 차라리 낫지. 참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자,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또 중요한 판결이 나왔는데,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난다고 하고요. 이번 판결이 난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